정부가 곧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역의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값을 잡는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시장의 내성만 키울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은지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께서. 지난 12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당연히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 패키지 성격의 좀 거시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시적절합니까? 한 발 늦은 겁니까? 저는 시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적절하다. 네. 이유는요? 아까 우리 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4개월째 돼갑니다. 네.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글로벌 관세 전쟁이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 이 문제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매주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지난 6월 27일 날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또 9월 7일에 2차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 정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3차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62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도 궁금해요. 이게 오히려 집값을 자극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최현덕 전 부시장께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1차, 2차 즉 수요 억제를 하는 대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무역 환경이나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2번으로 발표한 내용들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가늠할 수 있는 면목을 보여준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깰 수 없는 징크스인가 잘못된 편견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최현덕 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징크스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잘못된 편견이다. 네, 당연히 잘못된 편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태우 정권 때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때 부동산 200만 호를 발표하면서 그것이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과 같은 게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말씀하시는데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시면 거의 위헌적이다, 반헌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태우 정부 때는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규제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코로나 때 거의 금리가 바닥이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거시경제 틀, 또 금리 이런 경제 여건에 관해서 다 연결된 것이지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 원인에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에 일단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 주택 보급률 102%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자가 보유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의식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또 자기 집 갖겠다는 건 당연한 우리 법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2017년부터 LH가 원래 공공 택지 지구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될 양이 무려 한 7만 5천 채 이상이 지금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뭐를 공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심지어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지 않은 데가 무려 거의 7만 5천 채라면 굉장히 엄청난 지금 말하면 거대 신도시 같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정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실행력을 속도감 있게 차근차근 빠른 신속하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입주할수록 더욱더 주거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앞서 발표된 그 주택
부동산 대책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가 신속한 주택 공급의 주체로 토지주택공사가 지목이 됐어요. 그런데 부채가 뭐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2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약한 재무구조상 공급 정책을 이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현덕 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LH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공공택지 조성을 하고 네. 공급해온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재무구조가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 구조를 바꾼다든가 예. 또는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출연을 높인다든가 이런 예. 방식으로 해서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예. 이렇게 위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뭐 GH든 SH든 맡겨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만들고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맞게 일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9월 7일 날 예.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할 때 네. LH에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기존에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계산했다면 네. 이제는 착공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해서 네.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만이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요. 또 저는 더 나아가서 과거에 LH에서 민간에 분양한 땅이 많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장기 방치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런 땅은 과감하게 공기업인 LH한테 다시 회수해서 LH가 주도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32만여 가구 공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토지 보상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3기 신도시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님.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는 그 신도시 왕국입니다.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3기 왕숙 신도시. 왕숙 신도시는 기존의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만큼 같은 규모가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 그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왔던 그린벨트, 이른바 개발제한구역, 거기 그 지역을 허물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 배반적인 것이죠. 도시 팽창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다 신도시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이 되고 수도권 집중은 결국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국토균형 발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기 신도시 더 이상 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기존의 신도시들을 고밀도화 또 효율화, 방향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넣어서 그것을 신속히 완성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공주택 정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신도시 지정 필요하냐 아니면 과유불급이냐. 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 통계가 최소 전국의 빈집 현황이 빈집이라고 말하면 보통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예. 근데 빈집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 15만, 많게는 150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들이 대부분 다 구도심에 있거나 외곽에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빈집들을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 재정 지원을 하든 간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게 또 바로 큰 틀에서 보면 도시 재생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지 기존에 잘 갖춰진 인프라들을 왜 놔두고 가만히 또 신도시를 받게 만듭니까? 국민 모두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유영일 의원님처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이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실 과거에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해당됐던 표현들인데 요즘 뭐 경기도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현덕 전 부시장님. 사실 경기도가 수도권의 중심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경기도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광역교통 인프라가 좋을수록 서울하고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요. 서울에서 멀수록 저렴하게 됩니다.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사실 저는 이 표현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구사해야 되느냐. 결국 경기도도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31개 시군이 있는데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가 오랜 세월 동안 남부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면 이제는 뭐 북부, 동부
제가 사는 남양주, 경기도 북한 접경 지역 예. 이런 데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예. 또 거기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 집값을 많이 그동안은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른 게 사실인데 지금이 제일 싸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현덕 전 부시장님.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일반적인 말이라서 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또 흔히 뭐 서울 가까운 데를 준서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이재명 정부는 특히 이제 내일 당연히 뭐 발표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제3차 대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제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라면 좀 저는 좀 관망을 하면서 예. 과연 내가 가장 아이를 키우고 살고 싶은 데가 어딘가 이런 관점에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 투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준서울 지역은 괜찮지만 뭐 수도권 외곽은 또 뭐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좀 규제는 수도권에 또 일괄 적용되고 있고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현덕 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유영일 의원님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좀 같은 의원이 많으신 저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나고 자라고 네. 지금 살고 있고요. 네. 또 경기도에서 공무원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으로 대표되는 예. 아주 역차별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31개 시군이 멀리 북쪽으로는 연천 파주부터 남쪽으로는 평택 안성까지 네. 또 서쪽으로는 시흥 안양부터가 동쪽으로 그 가평까지 어떻게 같은 경기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남쪽이나 북쪽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우리 경기도를 강원도로 편입시켜달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시는 네. 분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그쵸. 정부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네, 특별한 네, 보상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또 김동연 지사께서 예. 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상한권 단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부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예, 최현덕 전 부시장님. 네, 정부에 바란다면 아파트의 경우에 요즘에 아파트에 저 살고 있는데 네. 차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 차는 무료, 둘째 차는 10,000원, 예. 셋째 차는 50,000원, 넷째 차는 200,000원 이렇게 온라인에서 본 적이 가중해서 있어요. 매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동의를 얻고 있고요. 예.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전체적으로 보면 100% 넘습니다. 네. 다만 특정인이 다주택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요. 자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청소년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향후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주택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제 주택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